다른 데 가자.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치료제 위탁 생산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올 들어 4월까지 걷어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정치권의 슈퍼 추경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증권업계가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수익률이 지수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넷플릭스법이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들만 부담을 떠안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FDA가 알츠하이머 신약인 아두카누맙을 승인했습니다. 위탁 생산 업체로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이번 알츠하이머 신약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치매 치료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품목 허가를 획득한 겁니다. 아두카누맙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이 신약을 누가 위탁 생산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는 36만 2천 리터로 론자나 베링거 인겔하임보다 높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역대 최고 투자 금액을 투입해 4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는데 완공이 된다면 62만 리터 규모를 생산하게 돼 세계 최고 수준의 위탁 생산 기지를 갖추게 됩니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도 4공장 증설 계획을 밝히면서 아두카누맙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두카누맙 생산량이 42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두카누맙 위탁 생산까지 맡게 된다면 모더나의 코로나 mRNA 백신에 이어 연이어 대규모 위탁 생산에 맡게 되는 겁니다. 한편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이 승인되면서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지만 아두카누맙의 1회 투약 비용이 약 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의료계에선 또 다른 치료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이번 알츠하이머 신약 소식에 국내 관련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치매 패치제를 공동 개발한 아이큐어와 셀트리온까지 증권업계가 관련 기업 주가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기자입니다.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현지 시간 7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가속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글로벌 대형 호재에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일 장중한 때 전 거래일보다 4.63%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고 이에 아두카누맙의 유력한 위탁 생산 후보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높여 현재 주가인 80만 원 중반 수준보다 20%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큐어와 셀트리온은 치매 패치제를 공동 개발해 국내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중한 때 각각 8.08%, 2.46%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2년 전 패치형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SK케미칼도 장중 2.17% 오르기도 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아두카누맙 승인 소식은 알츠하이머를 비롯해 파킨슨병, 근위축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전반에 활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이 이제 CNS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데.
교보증권은 CNS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카이노스 메드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안 잠들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치매 치료 신약을 계기로 기지개를 켤지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은행과 보험사들은 해마다 2천억 원의 지원금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법령이 오늘 공개됐는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거셉니다. 배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모든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부과해 이른바 금융판 이익 공유제로 불렸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는 대상을 기존의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 기준은 가계대출과 보증잔액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민간 은행과 보험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앞으로 5년 동안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2019년 가계대출액으로 계산하면 은행권은 연간 1,000억 원, 농수산림조합은 약 35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몇몇 금융사들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보증 잔액의 일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출연 규모는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인 대위 변제율에 따라 0.5%에서 1.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들에서는 서민금융과 상관이 없던 금융사들에까지 사회적 의무를 부과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서민금융 곳간을 탄탄히 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이익업종으로 몰려 선심성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작년도 소액 기준에서 우리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라. 우리나라에만 크레딧은행이 도망가잖아.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배당 제한을 권고받았던 금융지주사들의 경우엔 건전성 유지와 이익 나누기,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은 격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맞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공청회가 열렸고 이르면 오는 11일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거론되는 안들을 살펴보면 핵심은 생계형 부동산 투자와 투기 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허 앵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 제도가 폐지되는가 싶더니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사안을 살펴보시면 현재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임대 사업자는 주택을 여러 채를 가져도 합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혜택을 노후에 임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계형 사업자들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만 물론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한 명이 수백 채씩 보유한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임대 사업자 상위 30명은 한 명당 평균 370채씩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 기준은 뭘로 하게 될까요? 사실 여당도 아직도 이 부분을 두고 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주택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임대소득이나 공시가 합산액을 기준으로 할지를 놓고 현재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이 등록임대로 묶여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100만 호 정도 된다고 하죠. 이 당초 임대 사업을 폐지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더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생계형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매물로 나오게 될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임대 사업이 폐지되면 그 여파로 전세난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불안도 일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 현재 이 공시가 9억 이상인 주택에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으로 한정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 앞으로는 이걸 12억 원이 안 되는 주택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2명의 해당 의원 전원에게 혐의가 풀릴 때까지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인데요. 반면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국민의힘, 다시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검증 작업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요즘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망 이용량이 상당합니다. 정부가 망품질의 저하를 막겠다며 이 콘텐츠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안, 이른바 이 넷플릭스법을 시행 중인데 시행된 지 불과 반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부터 회의론이 가득합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트래픽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콘텐츠 웨이브 같은 국내 기업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콘텐츠 기업들은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해 서버를 다중화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하는 등 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 과기부 조사를 받고 이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사례는 총 5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모두 국내 기업입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콘텐츠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 콘텐츠 기업에 대해 망 사용료 부과를 강제할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과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금지하고 있는 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망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늘어난 비용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법 찾기는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플랫폼 기업들에게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되레 한국의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소식,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 국내 기업이 이 법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요? 네, 이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기준을 보면 직전 연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 국내 총 트래픽량의 1% 이상인 사업자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요. 예.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가 포함됩니다. 해외 업체 3곳, 국내 업체 3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업자 트래픽 비율은 국내 사업자에 비해 10배가량 높습니다. 또 해외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의 경우 이미 통신사에게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죠.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망 사용료뿐만 아니라 품질 유지까지 이중으로 부담이 지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과기부 측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넷플릭스법이 적용된 국내 기업 중 일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증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국내랑 해외가 반반인데 실제 들여다보면 통신망은 해외 업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이제 부담은 국내 업체들이 더 많이 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대체 법이 어떻길래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전체 트래픽 1%라는 이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망 품질 유지를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라면 이 사업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이 아닌 통신사가 제공 가능한 전체 수용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통신사가 깔아놓은 도로 위에 여러 컨텐츠 사업자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인데 현재 법으론 도로가 넉넉하더라도 전체 트래픽 1% 이상에 해당하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전체 트래픽 양에서 1%가 과연 얼마만큼의 국내 서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게 검증된 바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트래픽 양, 그러니까 우리가 백본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망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유통되는 트래픽의 1%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자체도 저희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1%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가 가령 그런 거죠. 몇 리터인지도 모르는 물통에 500ml 물을 넣고 물이 너무 많이 찼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망이 많이 깔려 있다면은
트래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통신사 트래픽에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1%가 넘으면 규제한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국내 CP사들을 넷플릭스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법에 적용된 기업들의 트래픽 양을 보면 이 국내 기업의 트래픽은 대부분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 트래픽과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1%라는 기준이 애초부터 이제 국내 기업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좀 강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업계에서는 제기를 하는 거고 앞서 이제 자료를 보면 해외 기업들의 망 사용량이 굉장히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인데 적어도 이 법이 이제 해외 기업들에게 제대로 의무를 좀 지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해외 사업자의 경우 영업소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행 법에 따르면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의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까지 강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더 많은 기업들이 어쨌거나 이 망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넷플릭스법 적용 이후에 구글과 같은 해외 CP사가 실제로 서비스 장애에 대한 한국어 고지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뭐 여전히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손해배상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서비스 장애가 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비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장시간 장애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무료 서비스일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넷플릭스법이 애매한 기준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포함해 시키고 있고 또 그렇다고 기업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뭐 소비자한테 보탬이 되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손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관련 개정 법안들이 많이 발의된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될 경우 부과했던 손해배상 조건을 2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가통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와 관련된 자료, 또 트래픽 현황 등을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후 조치 위주인 넷플릭스법을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역차별받는 문제에 관해선 개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해외 업체들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애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만 더 저하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이 해외 기업의 무인 승차를 사실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인데 이 국내 기업을 더 옥죄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CP들이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씁쓸함이 남습니다. 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한 AI 펀드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투자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몇 년간 AI 기술을 투자에 접목시킨 새로운 투자 기법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증권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너도 나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키움증권은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일임 서비스인 키우고를 출시했고 KB증권은 지난 1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인 파운트와 협력해 비대면 투자 일임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밀고 있는 T레이더 서비스 역시 투자 타이밍을 알려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은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배제해 투자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절감해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로 앞서 출시된 펀드들을 보면 AI 운용력의 투자 실력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중에 나온 15개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가 대부분 해외 자산에 주력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ETF와 비교해보면 모든 기관에서 평균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AI 운용력의 저조한 성적표에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6개월 전보다 약 13% 정도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산운용업계는 기술이 있어도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 출시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게 투자 성과나 어떤 자금 몰이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만족시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종해서 출시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는 거죠. 기술은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알고리즘 심사까지는 받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가들은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이 지금은 저조한 성과를 내더라도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렴한 수수료로 투자 자문의 문턱을 낮췄고 하락장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지만 정교한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증권가가 주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취사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정부가 올 들어 4월까지 세금 30조 원을 작년보다 더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정은 이 재원으로 슈퍼 추경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앞으로도 세수가 계속 증가할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33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3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법인세 8조 2천억 원, 부가가치세 4조 9천억 원, 양도소득세 3조 9천억 원, 증권거래세 2조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당정은 늘어난 세금을 재원으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입니다.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늘어난 세금 33조 원 가운데 26%인 8조 8천억 원은 지난해 납부 유예를 비롯한 세정 지원으로 뒤늦게 거친 세금입니다.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7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최근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4월까지 늘어난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삼성 총수일가의 상속세 납부로 인한 우발적 요인이었습니다. 넓게 쭉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월급이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지가 않고 부동산 이런 쪽에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건강한 세수 같지는 않은데요. 늘어난 세수로 국가 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이 더 거쳤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면서 올 4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는 여전히 40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국가 채무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사실은 좀 끌려가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가 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 이후에도 할 건지. 추락한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당과 나라 살림을 우려하는 정부 간 엇박자는 정권 말 정책 조율 기능의 약화를 극명히 보여주며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요즘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하면 단연 OK저축은행을 꼽습니다. 친근감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빠르게 높여가면서 업계 내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OK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광고도 좀 있죠. 아무래도 선전을 많이 하니까. OK저축은행은 들어봤어요. 보통 방송 매체나 TV 광고 같은 걸로 그런 걸로만 봤었거든요. 인지도 면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OK저축은행. 무과장부터 은맨까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승부수는 마케팅입니다. 제1교포 3세 출신의 최윤 회장은 일본 대부업체를 인수한 뒤 러시앤캐시 브랜드를 내세워 금융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본 계자본 대부업체라는 눈총이 이어졌지만 최 회장은 적극적인 캐릭터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계속 나왔던 유명인들보다는 기억이 쉽고 좋은 또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 마케팅이 꼭 그 타겟층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당장은 고객이 아니지만 추후에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앤캐시 시절 무과장을 통한 이미지 마케팅이 성공하자 최 회장은 OK저축은행에서도 대표 캐릭터 은맨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재 은맨 채널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42만 명을 넘겼고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좀 젊은 층이 접근하기 위해서 좀 그 감각에 맞게, B급 감성에 맞게 저희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콘텐츠를 보면은 이제 10대부터 60대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바탕으로 OK저축은행은 매서운 성장세를 보입니다. 올 1분기 OK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친근감을 내세운 캐릭터 마케팅에 배구단을 필두로 한 스포츠 마케팅까지 더해져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 회장의 입장에선 리딩 저축은행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승부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최근 시티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단골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는 OK금융. 최윤 회장의 외형 성장 전략이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이 처음으로 2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 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화물 운임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화물 운임 지수인 TAC 기준 홍콩에서 북미 노선의 지난달 항공 화물 운임은 1kg당 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해외로 수출할 컨테이너선을 못 구한 수출 기업들이 화물기로 눈을 돌렸고 코로나 여파로 하단 화물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객기의 공급까지 줄면서 항공 화물 운임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2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2015년 통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해 1kg당 8.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면세점 판매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면세점 판매는 1년 전 대비 51.6% 증가하며 지난 2018년 5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1월 2조 원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생존 의지가 담긴 강력한 자구 방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 3,224명 가운데 52.1%에 해당하는 1,681명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자구안이 통과되면서 투자자 유치와 재무 구조 개선,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인가전 M&A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도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 이렇게 돌아보면 참 힘든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하반기를 이렇게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하반기 성장성이 유망한 만도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만도의 주가는 한동안 부진하다가 지난달 말부터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예. 한동안 주가가 주춤했던 건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업종 자체가 반도체 공급 차질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만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쉽게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운전할 때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받거나 뭐 차선에 이탈할 때 경보가 울리잖아요. 예. 네, 이 시스템을 ADAS,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만도의 핵심 기술력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상당 부분 유압 제품이었지만 현재 제품 구성은 대부분 전자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나 제어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도의 기술을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만도가 특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휴업을 했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다시 생산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지난 27일 아산 공장에 자동차 제조를 재개를 했고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도 한국 공장 2곳을 지난달 31일부터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이달부터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이익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랑 GM을 얘기해 주셨는데 GM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GM도 만도의 고객사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GM은 만도의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기차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테슬라, 리비안, 포드 또한 만도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올해는 유럽 폭스바겐과 서스펜션 5천만 개를 공급하기도 하면서 두 회사 내 전략적 관계를 맺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국내 관계사들은 뭐 둘째치고 지금 글로벌 공급사들이 굉장히 빵빵하네요. 네, 사실 과거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은 결과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로 매출처를 다변화한 거고요. 예. 수치로 보면 2000년 기준으로 현대차 의존도가 한 82%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해 기준으로 58%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 리비안, 포드 또 폭스바겐까지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고객사들을 뒀다면 해외 호재도 같이 받아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말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방안이 발표되면서 증권가에서 국내 수혜주로 만도를 짚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50%에 도달할 때까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건데요. 예. 이 보조금 예산 1,000억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만 대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보조금이 3에서 4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지를 갖춘 테슬라, GM, 포드, 리비안 등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을 주 고객사로 갖춘 만도 또한 기대감을 받은 겁니다. 정말 뭐 지금 고객사들 리스트를 보면은 다 만도의 고객사들이네요. 네, 그리고 아직 성장 모멘텀이 크다는 점도 증권업계에서 꼽는 만도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만도는 자율주행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했습니다.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과라고 보면 이전엔 합작 회사였기 때문에 수주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게 풀리면서 북미와 유럽 에이다스 신규 수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예. 또 이번 인수로 만도는 이 설계, 실증, 생산으로 연결되는 제품의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업계에선 향후 만도헬라의 역량과 거점 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고 글로벌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미랑 유럽의 신규 수주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황에 더해서 자체 수주까지 탄탄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자율주행 분야도 굉장히 트렌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SBW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120년 동안 난제였던 운전 공간과 기동 공간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실현한 디지털 제품으로 특히 이게 서랍처럼 운전대가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 오토 스토어 기능이 있어서 자율주행차 디자인 설계는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이 승객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처음 보는 기술인 것 같은데 혁신상까지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만도는 또 자율주행 레벨 4의 필수인 초고해상도 4D 레이더 기술 개발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참고로 레벨 4는 이 운전자 없이 차량만 주행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 만도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손잡고 2023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4D 이미징 레이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도 이 상용차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며 주가 재평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최첨단 기술까지 정말 잘 버무려진 만도의 상황입니다. 사실 뭐 증권업계에서 주가를 재평가한다라고 평가를 내놓은
내놨다면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사들은 만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이 이달 내내 이제 만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좋은 전망을 받아가고 있는 만도입니다. 업황에 대한 호재까지 겹친 만큼 주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최근 증시를 보면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주제들이 좀 계속해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요즘 또 최근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불을 붙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피드를 남겼는데 같이 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7월 20일에 우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네. 5살 때부터 우주 여행을 꿈꿨다. 또 7월 20일에 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남긴 겁니다. 베이조스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우주 사업을 펼친 데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우주 사업체 블루 오리진을 설립을 했었죠. 이후 우주 탄도비행 관광 사업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인으로 실험을 해왔었는데 드디어 다음 달 20일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우주선을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6명이 탈 수 있는데 앞서 보셨듯 이 중 2자리에 베이조스 형제가 타기로 한 겁니다. 사실 머스크가 말은 더 네. 이렇게 호화스럽게 해놨는데 어쨌든 제프 베이조스가 먼저 우주 여행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첫 유인 우주선입니다. 그런 만큼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베이조스는 내달 5일 아마존 CEO 자리에서 사임하고 회장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사임 후 15일 만에 은퇴 여행을 우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참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일 것 같은데 은퇴 여행으로 우주를 가는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자, 무사히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옵니까? 그럼? 네, 10여 분간 우주 공간 관광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낙하산으로 귀향을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이번 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우주가 부자들의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좀 보편화되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관광지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뜬구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앞서 베이조스는 남은 4자리의 티켓에 경매에 붙였고 현재 최고가는 우리 돈으로 약 31억 원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관광 티켓을 판매하거나 우주를 소재로 한 컨텐츠들을 차츰차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한 걸 보니까 조만간 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주 항공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깔리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이 중에 좀 하나를 좀 꼽아볼까요? 네, 그럼 오늘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주가도 크게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항공기 조립품, 가공품 등을 제조하는 종합 항공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보잉, 칼 등 이 완제기와 부품 업체, 또 앞서 말씀드렸듯 블루오리진과 스페이스X 등 우주 항공 업체입니다. 지금 뭐 제프 베이조스 것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고객사로 두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아직 우주 항공 관련 매출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6에서 10%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늘리면서 수주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뭐 우주 항공 분야 성장은 뭐 예견이 된 사안이니까 실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1분기에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02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생각보다 이익이 나지 않아서 놀랄 수 있는데 업계에선 항공 제조업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의 결과도 굉장히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대부분의 실적은 수요가 꾸준한 방산 매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이 감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실적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이익 개선이 계속해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큰 폭의 이익 실현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방 산업의 성장 또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유한타증권은 말했고요. 또 캔코아는 현재 미국 현지에서 아르테미스 및 다양한 발사체 사업 부문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 발사체 시장에서 M&A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M&A가 성공을 하면 성장성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산업을 주도할 탄탄한 기업들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이 집, 어떤 주거 공간에서 꿈꿀 수 있는 모든 환경, 아니면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꿈꾸는 모든 거를 이 안에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거를 한번 같이 꿈꿈으로써 이 편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한 공간입니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앵커와 이 플러스픽을 진행한 날만 고대하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아, 이 기자를. 정말요? 네. 네. 그 이상직님께서 이상직님이요? 플러스픽을 엄청 애타게 찾으셨는데 아, 정말 플러스픽을 찾으신 건가요? 저를 찾으신 건가요? 이지호 기자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매주 화요일에 나온다는 네.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쓰레기 수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쓰레기를 만나면 인생의 교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BTS가 만든 쓰레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BTS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 BTS 세트에 사용되는 포장지도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BTS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빌보드 핫백에서 2주 연속 1위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설마 그래도 이제 먹고 남은 포장지까지 인기가 많다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용물이 없는 포장지만 팔리는 건데요. 저 트위터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 BTS 세트의 종이봉투를 1,000링깃,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에 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이 종이봉투를 깨끗이 씻어서 예술품처럼 투명한 아크릴 박스에 저렇게 보관도 하고요. 또 BTS 세트에 들어간 너겟 한 조각이 1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인으로서 뭐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 뭐 열정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사실 포장지를 산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뭐 지난달 27일에 이 BTS 세트가 출시가 됐고 전 세계 네. 50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세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네, 맥너겟 10조각과 프렌치 프라이, 음료, 스위트 칠리와 케이준 소스가 들어간 세트인데요. 실제로 한국 맥도날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부터 이달 4일까지 이 국내 일평균 판매량이 이 출시 전에 비해서 283%나 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키워드의 수혜주는 맥도날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재미가 없고요. 네. 네, 맥도날드도 수혜주고 또 다른 수혜주가 있습니다. 네. 아까 포장지가 조금 유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장지를 이용해서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드는 거, 이게 유행으로 퍼지면서 스타벅스가 또 한 번 수혜주가 됐는데요. 스타벅스 말고도 또 수혜를 본 기업이 있는데 제가 BTS 세트의 재료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찾아보시죠. 그 소스 아닌가요? 고추장 소스. 고추장 소스요? 소스 고추장 소스가 아니고요. 네, 바로 스위트 칠리 소스와 케이준 소스를 납품하고 있는 오뚜기인데요. 네, 고추장 소스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물론 대만과 홍콩 같은 아시아 지역에 이 소스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한글이 적혀 있죠. 이런 소스 포장지까지 해외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오뚜기의 제품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소스 수출로 인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 실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BTS의 참여 하나로 이렇게까지 수혜받는 기업들이 많아질 줄은 몰랐네요. 네, 일단 뭐 BTS의 효과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식품 업계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그간 코로나19 동안 영세 레스토랑이 조금 이렇게 도산하면서 살아남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조금 이 이익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서학개미들도 5월에만 스타벅스 주식을 130억 원어치나 매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삼성거래 정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성거리 뭘까요? 관심이 생기십니까? 아닙니다.
여색을 멀리하기 때문에. 눈빛을 읽었는데요. 일단 이게 비서를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앵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웃음을 굉장히 많이 참으시네요. 자,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가상인간으로 개발하고 있는 샘입니다. 이게 뭐 유출된 이미지고 아직 정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디즈니의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는 얼굴에 갤럭시 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있죠. 그렇군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삼성도 AI 인간을 결국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요?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삼성걸을 만화로 그리는 팬아트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 삼성걸처럼 코스프레를 해서 SNS에 공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예. 삼성걸에 앞서서 지난 CES에서 이제 LG전자 제품을 홍보했던 분홍 색깔 후드티를 입은 20대 여성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도 주목을 받았던 가상 인간이 있었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만든 김내아라는 가상인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웬만한 사람보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사실 이런 김내아와 같은 가상인간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 패턴을 배우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좀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김내아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또 트위터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실제 사람처럼 좀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에도 AI 인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그 이지호라고 그 시청자들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같다, 사람 같지가 않다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요? 네. 사람 같지가 않다고요. 네. 예. 네, 그런데 이런 이 가상인간 트렌드가 지금 뭐 국내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죠. 해외에서도 이런 가상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칭찬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해외에서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상인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릴 미켈라라는 가상인간인데 생김새는 조금 좀 다르죠.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를 통해서 5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캘빈 클라인이나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을 했는데 이게 미국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한 가상인간인데요. 이 회사가 2019년에만 이 릴 미켈라로 13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화제가 되는 가상인간들은 다 여자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업계에서는 유난히 여성 가상인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또 남성의 외모보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사용자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이런 분석 때문이라고 좀 풀이를 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여성의 목소리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더 멀리 또 확실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상인간을 개발하면은 기업들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뭐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교육용으로 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죠.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멈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혹시 전 세계 오늘 질문 많이 하는데요. 혹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혹시 아십니까? 뭐 테슬라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니까 들고 왔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신데요. 네, 일단 뭐 전체로 놓고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리지만 이 지난 4월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링 홍광이라는 중국의 업체가 소형차인 미니 EV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링 홍광이요? 네, 우링 홍광인데 보시면 테슬라 모델 3가 2위를 차지했는데 이 2위와도 좀 격차를 벌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이 차의 장점은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전기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그맣지만 4명이 탈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면 17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100km라고 합니다. 제조차인 우링 홍광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와 미국의 GM의 합작사입니다. 170km면 그렇게 뭐 멀리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거나 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전기차 하면 이제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제 중국 차가 테슬라를 제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단 많이 팔아야 주도권을 좀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차 주문량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죠.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우링 홍광처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계속 전기차 업체에 진출하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뭐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고 또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은 자동차 신규 등록을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아직까지 좀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여겨볼 만하죠? 네, 일단 지난해 전기차 판매에서 글로벌 3위를 기록한 비아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기업은 워런 버핏이 투자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2008년에 지분 9.9%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출시한 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은 뒤처지지 않으면서 판매 가격은 10%나 저렴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YD를 비아디라고 읽나 보네요. 네.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중국의 부동산 재벌인 휘진 헝다그룹 회장이 만든 전기차 업체 헝다자동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헝다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한 대도 출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288% 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난해 연간 보고서를 보면 2년 동안 전기차에 8조 정도를 투자한 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반면에 또 블룸버그 통신 등은 높은 시총과 또 신차 출시를 연기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조금은 우려의 부분을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국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이번 정례회의 토스뱅크의 인허가, 또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 면허의 예비허가, 그리고 P2P 기업들의 온라인 투자 금융업 허가가 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정되면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일 것으로 전문가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토스뱅크의 인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난 2월에 본인가를 신청한 후 무려 4개월 만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일단 허가가 결정이 되면 국내 인터넷 은행은 3파전 구도로 재편이 되는데 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토스뱅크가 금감원으로부터 앞서 개선 사항을 전달받고 또 수정 보완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얘기고요. 이번 본인가를 받으면 3분기에 출범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토스가 시장에 뛰어들면 인터넷 은행 3사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격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또 국내 보험업계 빅테크 기업의 첫 보험업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이 역시 작년 12월부터 반년 만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예비 허가입니다. 본허가 신청과 심사가 또 남은 건데요. 앞서 조금은 다른 형태지만 캐롯 손해보험이 예비 허가를 받고 본허가 신청 후 2달 만에 획득을 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연내 본허가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달 금융위의 요구 사안을 보완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2P 등록 역시 온라인 투자 금융업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이날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역시나 제도권 1호의 P2P 업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내일 나올 결정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